엄마, 나 진짜 미치겠어. 언제까지 시아버지 모시고 살라는 거야? 솔직히 아버님 연세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새로 생긴 요양병원 상담이라도 받아볼 생각 없어? 솔직히 아버지가 여기 계시면 우리가 자유가 없잖아. 마음대로 여행도 못 가고. 조용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막 돌아온 한 가족. 캐리어 바퀴 소리만 아파트 복도에 울립니다. 10일간의 유럽 여행. 사진첩은 웃는 얼굴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모두 피곤한 표정입니다. 아빠, 할아버지한테 이거 보여드려야 하는데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피곤해 죽겠네. 할아버지는 안방에 계시겠지. 여보, 이상한데? 아버님 슬리퍼가 없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낡은 회색 슬리퍼.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방불이 켜져 있는데 아버님, 할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방이 이상해요. 안방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늘 침대에 놓여 있던 두툼한 이불도, 옷장에 걸려 있던 낡은 점퍼도, 책상 위 돋보기 안경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우편함에 뭐가 들어있어? 편지? 누가 보낸 거야?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우편함 속 흰 봉투 하나.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체. 정우에게 뭐라고 쓰여 있는데? 편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서류도 있어. 봉투를 찢어 엽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편지 한 장. 그리고 붉은 테두리로 둘러싸인 공식 서류.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 서류 상단에 찍힌 도장, 법원 인증 마크, 그리고 내용 증명이라는 4글자. 이게 대체 뭐야? 여보, 무슨 내용인데 그래요? 하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펼치지도 못합니다. 이 집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6살 노인은 왜 짐을 싸서 나간 걸까요? 그리고 그 편지와 서류 속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의 주인공 강만호 씨. 당시 66살이었습니다. 새벽 4시. 다른 사람들이 잠든 시간, 그는 이미 어시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40년을 한자리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고 여름이면 비린내가 온몸에 배었습니다. 만호 형님, 이제 좀 쉬시지. 무릎도 안 좋다면서요. 에휴, 뭘. 아직 팔팔한데 뭐. 아들 녀석 결혼시키려면 조금 더 벌어야지.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몸이 약했던 아들.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들이 졸업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오면 늘 혼자였습니다. 냄비에 국을 데우고 혼자 상을 차리고 혼자 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빈 의자를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걱정은 말어. 정우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칼자국이 늘어갔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굽어졌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왜냐고요? 아들이 결혼하면 손주와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69살 되던 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받은 권리금까지 보탰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24평짜리 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있었고 근처에 병원과 시장이 있었습니다. 강만호에게 이 집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 집에서 손주 보고 애들이랑 밥 먹고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노년의 유일한 행복이라고. 낡은 앨범을 꺼내봅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갓난아기였던 아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런 날들이 올까요? 강만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 정우는 35이 넘어서야 결혼했습니다. 아내 서지연.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신혼 초 두 사람은 회사 근처에 전세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전세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커피나 마셔라. 전세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와서요. 집을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카페 구석진 자리. 정우는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아버지 집이 방도 3개고 넓잖아요. 저희가 잠깐만 한 2, 3년만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네, 아버님. 저도 아버님 잘 모실 자신 있어요. 밥도 제가 매일 챙겨드릴게요. 그 말에 강만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가족인데 뭐. 같이 사는 게 당연하지. 그날 강만호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아,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 뒤 이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만호 씨는 집안을 대청소하고 빈 방을 정리했습니다. 손자 방에는 새 이불도 샀습니다. 이삿날 정우 가족이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만호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으로 집이 북적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서 살게 됐어요. 그래, 우리 손주. 할아버지가 맨날 맛있는 거 해줄게. 첫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따뜻했습니다. 아침이면 손자가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오늘 학교 데려다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 우리 손주. 할아버지가 데려다 줄게. 강만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지. 잠든 손자의 얼굴을 보며 만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크는 걸 보면서 나도 천천히 늙어가면 되는 거지. 하지만 그 평화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첫 명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만호 씨는 혼자 시장에 나갔습니다. 소고기, 떡국, 떡, 전 부칠 재료. 큰 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누가 명절에 그렇게까지 차려요. 간단히 먹으면 되죠. 그래도 명절인데 처음 같이 보내는 설이잖니. 하지만 그날 저녁 아버지, 그게 이번 설에는 저희가 처가 식구들이랑 여행을 가게 됐어요. 명절에 여행을? 장인어른이 패키지 상품권을 받으셔서요. 인원이 딱 맞아서 만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사람 많은데 싫어하시잖아요. 차라리 조용히 집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첫 명절. 집에는 강만호 혼자 남겨졌습니다. 냄비 가득 끓여둔 떡국.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불어터져 갔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창밖에선 다른 집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조용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보낸 사진. 온천에서 찍은 가족 사진. 장인, 장모, 정우, 가족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추석에는 동남아 여행, 어린이날에는 제주도 여행, 여름휴가에는 크루즈 여행, 언제나 처가 식구들과 함께였습니다.
학교 행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자 하람이의 운동의 날. 만호 씨는 아침부터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갔습니다. 하지만 운동장 맨 앞자리는 이미 처가 식구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저기 뒤쪽 그늘에 계세요. 저희 부모님은 햇빛 쬐면 안 좋으셔서 사진을 찍을 때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여기 봐요. 손자는 처가 쪽 조부모를 먼저 불렀습니다. 뒤에 서 있던 만호 씨는 카메라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정우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명절이건 뭐건 어차피 우리랑 같이 사시잖아요. 우리도 처가 쪽은 챙겨야죠. 같이 산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철저하게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씁쓸함을 강만호는 묵묵히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우는 손자를 데리고 축구학원에 갔습니다. 집에는 며느리 지연과 만호 씨 둘만 남았습니다. 아버님, 저 빨래 좀 널게요. 세제 떨어졌는데 나중에 나가실 때 하나만 사다 주세요. 그래, 알았다. 만호 씨는 눈치껏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도 둘러보고 공원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치겠어. 언제까지 시아버지 모시고 살라는 거야. 만호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명의를 우리 쪽으로 돌리라고 계속 말하는 거잖아.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요양병원 보내기도 쉽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솔직히 아버님 연세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집도 우리 애들 이름으로 해놓고 영감님은 요양병원에 모셔다 드리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손에 들고 있던 세제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란다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양병원, 집 명예 편하게.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만호 씨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 요즘 허리도 많이 아프시죠? 우리 회사 앞에 새로 생긴 요양병원이 괜찮다던데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실래요? 식탁 위에 놓인 요양병원 안내 책자, 칼라로 인쇄된 깨끗한 시설 사진들. 내가 요양병원을 왜 가? 나 아직 혼자 밥도 잘 먹고 버스도 타고 다니는데. 아버지,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가 계시면 우리가 자유가 없어요.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 말에 만호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서서히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기대고 싶었던 사람들한테 내가 짐이 되었구나. 그날 밤, 만호 씨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서러워야 하나? 이게 가족인가?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만호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 구청에 갔습니다. 등기소에도 갔습니다. 집의 서류를 떼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법적 소유주는 여전히 자기 자신, 강만호라는 것을. 아들 부부는 우리 집, 우리 아파트라고 불렀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그 길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이 아파트하고 예전에 하시던 가게 보증금까지 자산이 꽤 있으시네요. 혹시 상속 계획이 있으신가요? 만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집을 자기 앞으로 돌리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법무사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가게 보증금 전액을 지역 장학재단과 실버센터에 기부하는 것. 대신 본인은 작은 원룸형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고 재단에서 매달 생활비를 평생 지급받는 방식.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자녀분들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렵고 어르신 노후도 보장됩니다. 대신 결심을 굳게 하셔야 합니다. 저보다 먼저 저를 가족 취급 안 한 건 그쪽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만호 씨는 평소처럼 손자와 TV를 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모두 잠든 뒤에야 혼자 조용히 옷장 맨 윗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새로 작성한 기부 약정서, 임대차 계약서 초안, 그리고 몇 장의 편지가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만호 씨는 바닷가 작은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보러 갔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살다 가면 되겠지. 계약금을 내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행을 떠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겨서요. 처가 쪽이랑 유럽 여행을 가게 됐어요. 10일 동안요. 그래. 잘 다녀와라. 아버지는 집에서 편히 계세요. 하람이 잘 챙기고 사진 많이 찍어 올게요. 이제는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불편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여행 안 좋아하시잖아요. 주문처럼 반복되는 말. 만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단체 사진. 장인, 장모, 처제 가족, 정우, 가족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만호 씨에게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작은 이삿짐 트럭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는 몇 번이고 오르내렸습니다. 만호 씨는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쓰던 그릇 몇 개, 손자 방벽에 붙어 있던 가족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옷 몇 벌, 큰 가전제품과 소파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옷장 대부분도 남겨뒀습니다. 왜냐고요? 이 집은 더 이상 자신만의 공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삿짐이 모두 나간 후 만호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행복한 날도 있었지. 손주 얼굴 보는 게 좋았는데. 그리고 현관문 앞에 얇은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에게 쓴 편지. 그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법적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만호 씨는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도시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갤러리를 넘겼습니다. 손자 하람이가 웃는 사진. 하람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란다. 그렇게 만호 씨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다시 이야기는 프롤로그의 그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10일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우 가족. 현관문 비밀번호는 그대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달랐습니다. 거실 한쪽, 늘 있던 작은 안마의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방문은 활짝 열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여보, 우편함에서 이것 좀 봐요. 편지가 있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첫 장은 법적 서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완료 통지서,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 기부 약정서 사본.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부? 아버지가 집을 기부했다고?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이 우리 집 아니었어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다음 장은 아버지의 손편지였습니다. 굵고 떨리는 글씨체.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정우야, 여행은 즐겁게 다녀왔니? 사진 보니 잘 웃고 잘 먹고 잘 놀다 온 것 같더구나. 나는 너희가 여행가 있는 동안 내 인생 마지막 여행을 다녀왔단다. 병원 대신, 요양병원 대신 바닷바람 맞는 작은 방으로 너희가 말하던 걸 다 들었다. 요양병원, 집 명예, 편하게 살자. 너희가 편해지면 나는 불편해져야 하는 그런 계산들. 너를 위해 평생 일했고 너에게 줄 집을 마련하려 허리가 휘도록 살았다. 하지만 그 집을 빨리 자기 앞으로 돌리자는 너의 말을 들은 순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저 집이고 돈이고 짐이구나. 그래서 결심했다. 내가 남은 인생만큼은 나를 사람 취급해주는 곳에서 나를 위해 쓰기로. 이 집과 가게 보증금은 나처럼 어려운 아이들과 홀몸 노인들에게 쓰기로 했다. 나보다 더 필요한 곳이 많더구나. 너희에게 남겨줄 건 집도 가게도 아니다. 다만 이 편지 한 장과 부모를 돈으로만 보지 말라는 말뿐이다. 하람이는 잘 크고 있다. 그 아이에게는 너처럼 늦게 후회하는 어른이 되지 말라고 꼭 전해다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 너도 이제 내 힘으로 살아라. 강만호. 다 읽은 뒤 한동안 거실에는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왜 안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요.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발코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바닷가 작은 도시의 오피스텔. 만호 씨는 창가에 앉아 아침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테이블 위에는 손자가 그려준 조그만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람아, 할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하지만 할아버지도 사람이야. 할아버지도 존중받고 싶었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괜찮아. 지금이라도 나도 나를 좀 아껴보자. 창밖으로 갈매기가 날아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몇 달 후, 정우 가족은 그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실버케어 센터,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우는 여러 번 아버지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정우는 다시 그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본 창문. 그곳에는 더 이상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빗소리만이 그의 후회를 적셨습니다. 그 시각, 바닷가 공원. 만호 씨는 벤치에 앉아 갈매기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호 씨, 여기 온 지 몇 달 됐죠? 이제 좀 적응됐어요?
네. 여기가 참 좋네요. 바람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들, 처음으로 누구 눈치 보지 않는 하루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만호 씨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한편 정우의 집, 손자 하람이는 할아버지의 낡은 슬리퍼를 꺼내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석양이 지는 해변. 만호 씨는 혼자 모래사장을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뒤에는 그의 발자국만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전부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가족은 가족이 아니게 됩니다. 강만호 씨는 76살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지만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당신은 지금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고 있지는 않나요?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마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부모님 생각이 나셨나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때 좀 더 잘할걸 하고 후회되는 순간 있으신가요? 늦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들려주세요.